しました。大きく飛んだ炎鵬、うまく手繰る。おっと左を差した。肩すかし炎鵬の勝ち。差しに行く豊ノ島。照ノ富士は上手です。左四つです。豊ノ島はここからすくい投げもあります。じっくりもろ差しを狙う豊ノ島。回しが切れた。さあここからどうする。下がれた。그러면 시까마귀 신명조가 무엇인가? 이게 일본의 신명조 쯔리야네라는 겁니다. 좀 이름이 긴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거 하면은 이게 잘 보일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오스모노 토효조 미기 또 시메소노 신메소노 쯔리야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신명조 이게 카미 신이 들어가죠.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제 일본 스모, 일본 문화의 상징인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게 일본에서 정형화되긴 했지만 이 비슷한 것들을 한국 고대인들도 한국의 본래적 자기, 제가 이런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인들이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통합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일본까지 아울러야만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정치 사회적으로 갈등이 없이 안정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통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내에서만 이게 완벽한 통합이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중간에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는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분열하는 경향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정치 쟁점화되고 국제정치적으로 뭐 전쟁이라고 터진다 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내부 총질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이걸 장기적인 국가의 100년 대결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그 본래적 자기를 공유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게 국제정치적으로 훨씬 안정된다. 중국과 통합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인들이 정체성을 장기적으로 상실하게 되죠. 근데 일본과 통합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정체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고 한국인들의 본래적 자기, 어떤 중산동가 무슨 그 종교하고는 저하고는 직접적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쪽 방송도 많이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일본 문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실제 이게 한국인의 본래적 자기, 그 종교 방송에서는 그걸 원시 반분이라 하대요. 원시, 원래의 원시의
빰번, 본래로 돌아간다. 그건 저는 좀 심리학적인 현대적인 용어를 써서 본래적 자기의 회복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국인들의 본래적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본래적 자기가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외국화되어 있죠.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에 함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대에는 바로 이 일본 문화와 유사한 것들이 한국 문화였는데, 뭐 영고, 제천, 상달, 뭐 그런 옛날에 고대 제청 행사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본에 가서 정착한 게 신도입니다. 일본은 신토라는 자기 정체성의 문화에 거대한 대들보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게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유교, 불교, 뭐 유교는 우리하고 고대에는 많이 관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도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게 중국에서 형성돼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불교는 인도계 당나라를 거쳐서 삼국시대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보다도 유교가 심화된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중국화됐죠. 그리고 조선 말부터 근현대를 이뤄서는 카톨릭과 기독교, 뭐 요즘은 무슬림도 들어오대요. 이런 식으로 외류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우리들의 정서를 거의 강력하게 지배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본래적 자기는 이제 자취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본래적 자기는 미아리, 무당, 단골레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 삼류문화 취급받고 탄압을 받다 보니까 사실 우리 것을 상실해버렸어요. 원래는 그 무당이랄지 단골레 여기에 그 샤먼 의식, 요거 이제 고대 그 유목민족 그 주르첸 시대로부터 고려시대 이렇게 지나오면서 전부 그게 중심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급속 들어와게 되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교의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내부적 갈등과 어떤 분란 이런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뭐 광화문에 그 우파들 데모하면은 뭐 태극기하고 태극기만 나와서 데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국제정치적인 뭐 이유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와서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에서는 아니 그것도 신사대주의다 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제가 뭐 좌우를 그렇게 갈라서 이념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오른쪽 우파 사람들은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실용적이고 소구적인 경향이 강해져 가지고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경제발전이랄지 산업화, 주류를 형성해 왔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게. 자기 거. 자기 자아에. 자기 자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 좌파 사람들은 독립운동 계열로 해서 북한 역사 의식과 많이 연결이 돼 있죠. 이걸 이제 우파는 빨갱이스럽다고 공격을 하는데, 그 마냥 그렇게 문매를 맞을 만큼 그 한국 근현대사에서 뭐 떳떳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죠. 떳떳한 건 이 사람들이 떳떳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의 그 주류의 정통이 친일이 될 수는 없다.
왜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든 친일이 될 수는 없다. 임시정부를 법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진리예요. 그 명분을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가. 그리고 그것이 북한과 일정 정도 맥이 닿아 있죠. 그런데 이게 국제정치적으로는 중국하고도 가까운 그런 그 선상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파는 일본과 미국 쪽으로, 좌파는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중국에 가까운 이런 국제정치적인 두 갈래, 양갈래에 줄을 서고 있는, 즉 줄을 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는 이게 평화시에는 그냥 말다툼 정도, 얼굴 붉히는 정도에 불과하긴 하지만은 여차에서 국제정치적인 전쟁 상황이랄지 극단적 충돌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내부 총질로 흘러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엄청난 정치적 살상이 벌어진다. 매우 위험하다 이 말이. 그런데 근현대로 보면은 이 좌파가 정통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이 사람들의 시야와 현실 감각은 좀 좁고 조선 말기의 그 위정철사파, 그 전에 주자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면이, 기회주의적이라는 말은 대세를 따른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게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서세동점의 19세기의 그 위기가 왔을 때 현명하게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했죠. 유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결과 나라를 구한말, 조선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의 주류가 이 사람들이었던,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제가 보기에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참 아쉽죠. 좌파의 한계는 그겁니다. 큰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야국광식의 세계체제의 흐름에 있어서 그 유연성,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중국에 대해서 지금 친중적 경향을 봉임으로 해서 앞으로 세계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세계의 미래는, 세상의 흐름은 알 수는 없지만은 객관적인 과학적인 어떤 분석과 체제, 그 다음에 시스템적 유연성, 그 다음에 창의성, 그리고 개방성,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그건 솔직히 말해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워낙 덩치가 큰 중국 옆에 붙어서 우리가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해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좁은 민족주의, 한국 민족주의와 독립운동, 그 반제국주의, 이런 것에 매몰돼 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처칠의 말에 따르면은 역사를 과거로 멀리 응시할수록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한국의 좌파는 민족주의 경향은 강한데 이런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좀 뇌가 굳어 있지 않나. 마치 과거 조선의 성리학자들, 위정척사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경향성은 좀
정신적으로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좀 이것을 탈피하고 깨야 된다. 이런 충고를 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뭐 얘기가 옆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새버렸네. 어쨌든 여기 보면 신명조. 이 신명조는 어떤 일본 스모 대회에서의 국중대의 상징입니다. 이게 보면 이 신은 일본이니까 태양신이겠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그가 그 고대에부터 있었던 일본을 상징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태양신. 아마 그 태양신과 관련된 이 까마귀를 아주 그냥 기하학적으로 단순화시킨 모양 같기도 하고,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그 고대의 그 환타지를 현대까지도 계속 이 하나의 것도 배우 그 극장의 공연 마냥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프라이드, 자기 긍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씨름이 있긴 한데 이러지는 않죠. 한국 씨름은 언제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한국 씨름 한번 봐드릴까요? 인터넷에서 어떤가? 응? 한국 씨름. 이미지 볼까요? 이 한국 씨름의 이미지는 참 부담 없고 편안하고 서민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광고, LG투자증권 광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 토속적이죠. 말 그대로 민속 씨름, 자유분방하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에서는 국중대회로서 치르기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고대의 씨름이 그 조선시대에 걸치면서 민간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선 사대부들에 의해서 좀 좋게 말해서 개혁된 그런 형태의 씨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씨름과 일본 스모, 고대 고구려 백제, 일본 부여부터 인들이 주로 하던 이 씨름 형태가 그겁니다. 근데 이 씨름은 장점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당기는 씨름이, 삿발을 잡고 하는 씨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당기는 씨름이 돼서 그 무게중심을 상대에게 중심이 물리지 않으려고 몸무게를 키우는 그런 밥먹기 경쟁, 살찌고 몸무게 늘리는 그런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스포츠맨에서 몸매가 이상적입니다. 근데 일본 스모는 근데 이제 밥먹기 경쟁을 많이 하니까 일본 스모는 또 그게 단점이죠. 일본이 보면은 일본 스모 이게 이제 유명한 고구려 고분백화에 씨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스모 보다가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요. 이 우리 삿바, 솔직히 이건 마와시입니다. 마와시. 이 마와시라고 그러는데요. 마와시, 말다 할 때 마와시.
그러니까 많은 물건이다. 이게 마와시. 한국말하고 일본말은 어원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같은 말들이 많습니다. 같은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마와시죠. 마와시. 이 마와시가 똑같죠. 부딪혔을 때, 이게 격돌했을 때, 이게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고 일본 수문은 이런 상태에서 시작하죠. 교지라고 하는데 심판, 우리로 말하면 심판이 오른쪽에 신선 부채를 들고 이게 이 타이밍을 잽니다. 이걸 닫지 아이라고 그러는데, 닫지, 서서 닫지, 서서 아이, 아우르다, 닫지, 서서 마주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주보기 한국말. 근데 닫지 아이도 한국 말입니다. 고대에. 어원 분석하면 한국말이 다 있어요. 닫지, 도움 닫기 할 때 닫 있죠. 아이, 아우라다, 아우다, 뭐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말이 합쳐서 닫지 아이. 이 닫지 아이 상태에서 심판이 명령을 내리면은 탁 부딪히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밀어내기 또는 당기기, 뭐 피하기, 뭐 여러 가지 어떤 무게중심을 기민하게 이동하면서 이 도요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씨름판에 모래판에 해당하는 것이 도요인데요. 우리보다는 직경이 좀 좁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직경 나와죠. 여기 보면은 455cm, 4m 하고 50cm 정도 되죠. 직경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밀도 있게 이 공간을 밖으로 이 안에 넘어지거나 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가는 씨름의 경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관리를 상대보다 유리하기 위해서 많이 밥을 먹고 살을 찌우죠. 그래서 몸매가 요즘은 좀 몽골 사람들이 와서 좀 씨름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좀 몸매가 탄탄해진 면은 있는데, 하여튼 밀어내기 씨름적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고구려 고분백화에 이거는 이제 수박기 모습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태권도라고 그러는데, 태경 같은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고요. 이런 장면, 여기서 부딪혀서 상대를 견제하면서 접근하다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제가 수무에서 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다 이걸 원형으로 해서 이게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고대부터 이걸 원래 하고 살았다. 한국인들이 이걸 고대부터 하고 살았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현재는 안 하죠. 왜? 고대의 이 문명이 붕괴가 됐어요.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삼국통일 과정에 이 동아시아 국제전쟁이 펼쳐져가 고구려 멸망, 백제 멸망이 사실은 그 당시 동북아시아의 국제전쟁이죠. 나당연합군과 나제동, 여제동맹이 거대한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것은 물론 당나라가 섬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정치적인 빅뱅이 일어난 거죠. 그전 시대에 한나라가 썼을 때도 그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빅뱅 대파국이 있었는데, 이 당나라가 선 이후에 또 대파국이 있어가지고 그 여파로 이 부여계 문명이 주류였던 고구려와 백제, 부여에서 다 내려왔으니까 부여, 그전에는 이 조선, 그 다음에 부여, 백제로 연결되는,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연결되는 이 문명이 한반도에서는 거의 원형이 붕괴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잔영이 고려 때까지는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다 들어와서 주자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4대 교린하면서 4대주의, 중국을 4대 하다 보니까는 500년간 한국인들이 중국화됐죠. 그 결과 한국에는 그 다음에 중앙 집권화되고, 그 다음에 전쟁의 싹들이 내부적으로
그 경쟁 시스템이 사라지다 보니까는 무를 숭상하는 그런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국중대회들이 그 자체를 감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로 올수록 그 고대에 그 많던 다양한 무술들, 한국은 택견하고 씨름 정도가 남게 되고 나머지 더 섬세하고 복잡한 것들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오랫동안 분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자체도 그 분열 시대가 또 한 번 뒤집어 기본적으로 분권화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쇼군 체제 아래서의 에도 막부도 분권 체제입니다. 중앙 집권적 성격이 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분권이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정서로. 그래서 이 분권화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니까 항상 전쟁 요소가 서로 자기들끼리 있기 때문에 이런 무를 숭상하는 게 사라지지 않았죠. 일본 사무라이 문화가 오랫동안 건재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도 현대까지 일본은 잘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까마기라는 것은 그래서 이 신명조로부터 이 신명조가 이 한국 고대인들이 입시한 식으로 고구려 백제인들이 하고 살았다고 보고 그것이 그러니까 고구려 백화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걸 본래적 자기의 차후 회복의 입각에서 차원에서 이걸 모티브로 해서 한국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잘 보십시오. 신명조처럼 이름을 시까막으로 붙인 시. 그 시는 어떤 시냐? 말씀엔변의 절사. 고대의 원시적 제천행사로부터 이 시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말이 있고 절사, 종교적 성격이 결합된 뭐예요? 제천행사. 거기서 어떤 서사 시를 읽거나 주술적 행위를 할 때 말로 하죠.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이제 어떤 종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되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시 안에서 하나다. 이 시, 하나의 거대한 상징. 그래서 이 시라는 걸 통해서 이 분열이 심한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 종교적 다양성 이런 것에 어떤 사회적 통합력을 촉진시켜야겠다. 어떻게 촉진시키냐? 일본과 하나로 묶으면서 한국인의 고대의 본래적 자기를 회복함과 동시에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전략으로서 이 모양을 비슷하게 하고 까마귀 모양 비슷합니다. 이게 까마귀 머리, 깃털,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연영성 평강지구에서 출토된 건데요. 잘 봅시다. 연영성 평강지구 고무 쳐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연영성 평강지구 곰에 대한 이미지 보기 이렇게 하고 보이죠? 이겁니다. 이게 어떤 모양이냐? 당군 신화에 나와 있는 모든 게 이게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청동으로 된 겁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청동기 시대에 어떤 그 부족, 국가겠죠. 상징으로서 각 부족을
하나로 묶여서 이 토템들을 상징으로 하는 거대한 청동 장식을 만들어서 썼던 겁니다. 이 바클 같기도 하고. 여기는 호랑이죠. 여기는 곰. 이거는 독수리처럼 생겼죠. 이게 하늘. 제가 보면 이거 환웅 같아요. 환웅. 이거는 곰족, 웅녀가, 이제 환웅과 웅녀가 결혼하죠. 단군 신화 자체입니다. 곰과 호랑이와의 대결. 즉 환웅이 시킨 실험에서 이 인내심을 가진 곰이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위계가 하늘의 세족, 뭐 독수리일 수도 있고 또는 까마귀일 수도 있고 독수리처럼 보이긴 한데 하여튼 그 웅족이 환웅족, 예? 곰족과 혼인관계에서 크게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랑이는 졌으니까 뭐 죽임을 당하다 그런 게 아니라 결합을 하는데 급이 좀 낮게 결합했겠죠. 그래서 이 결합한 어떤 거대한 사회 조직이 요녕성에 존재했다. 지금 중국 요녕성 반도 근처에 있었다. 이게 조선의 그 단군 신화 그 자체 아닙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그 역사적인 판타지가 단군에 있으니까 단군. 그것도 사실은 그 한자를 음치한 건데 저도 그렇지만 전문가들 따면 탱그리 칸을 음치한 겁니다. 단순화시키고 탱그리 하늘, 칸, 왕, 유목민족들의 제사장이면서 왕, 칸이죠. 탱그리 칸, 그 단군. 단군 신화의 그 자체를 똑같이, 이게 뭐냐면 단군 신화가 아니고 실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여기 천 보이죠? 신명조, 신매소, 천에 사면에 둘레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아하게. 그리고 연등인데 여기다가 여기 시를 아주 고색 창연하게 검은색으로, 왜냐면 신비감을 주려면 검정색은 원래 성스러운 색이니까 여기다가 크게 시를 쓰고 안에다가 불을 켜서 불빛이 새 나오면서 이 시가 누구든지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저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까마귀 태양조 삼조고 까마귀. 근데 시를 나눈다면 어떤 시? 시는 관용과 허용. 한국 사회가 워낙 갈등과 분열이 심하니까 이 시의 이름으로 이 국중대, 아사달 씨름대, 이름도 아사달 씨름대회잖아요. 이거 관련이 있죠. 아사달 씨름대회를 치르면서 시의 정신은 관연과 포용, 다른 것을 인정한다는 톨레랑스, 그 다음에 사랑과 평화. 이건 그러니까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 차원의 이념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현대적으로 아사달 씨름대, 일본 수모하고 유사한 양식의 우리들의 본래적 자기로 오늘 현대화시켜서 한국인들이 하게끔 해야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여기 보이죠? 그게 시까마귀 정신과 신명조 정신을 이 삼조고를 태양조, 동아시아 극동 지역에 해가 뜨는 동쪽의 상징 삼조고를 정신적, 영적 어떤 얼개, 묶음으로 삼아서 한국과 일반을
장기적으로 문화적으로 통합해 간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적 이해가 또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경제도 통합한다. 경제가 통합되면은 환율이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지금은 일본 엔화가 약해지고 한국 원화가 강해지면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출 전선에서 불리하잖아요. 반대의 경우는 또 일본이 불리하고 이런 서로 간의 경제적 시기 질투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자유왕래가 가능해지고 비슷한 수준의 모델 그렇게 해나간다 이겁니다. 대신 일본은 일본 헌법대로 국가조직법 나치오날 페어파숭 독일어로 헌법을 나치오날 페어파숭 여기도 한국 국가조직법 헌법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일 의문협정을 통해 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언어를 준국어 수준, 국어 수준의 수준에서 어릴 때부터 배운다. 그래서 50년, 100년, 한 500년 가면은 한 나라가 완벽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정학에 지금 한국은 중간에 끼어 있는 애매한 지정학으로부터 탈피할 수가 있죠. 애매한 지정학이 아니라 확실한 해양 국가의 자리를 잡는 지정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 국가적 성격을 해양 국가적 성격으로 바꾸는 겁니다. 과거의 유목세계 전통시대에는 유목과 농경이 대충돌을 할 때에는 유목세계 인간들에게 진취적 기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현대 자본주의로 오면서는 그 진취적 기상이 어디로 가느냐? 대륙이 아니고 바다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지금 해양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해양 문명이 세계를 앞으로도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해양 국가로 간다. 이 카라연합이라는 것은 한국은 대륙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다. 해양 국가로서 자기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한다. 다만 우리들의 뿌리인 유목 스키타이 이로부터 우리들의 정신적인 어떤 대들보를 가져와서 그 뿌리를 토대를 삼고 거기에 해양 국가적 세력으로 거듭난다. 이것이 중심 전략이 되겠습니다.